이번에는 서울 아산병원 헬스 이노베이션 빅데이터 센터의 유소영 조교수님께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컬리지에서 심리학 석사 과정을 거치시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생명윤리 정책 박사 과정을 밟으셨습니다. 현재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구대상자 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의료 인공지능을 위한 바이오 빅데이터 정책과 제도 주요 쟁점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유소영 조교수님,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울아산병원 울산의대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유소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의료 인공지능을 위한 바이오 빅데이터의 주요 쟁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쟁점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지금 의료 데이터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현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각 관련된 부처에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 관련된 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전에는 각 기관별로 가지고 있었던 분절적 데이터를 4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공단,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군의안센터의 데이터들을 세트로 연계하고 해당되는 비식별 처리된 데이터만 연구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기존까지는 그 고유 식별 정보로 그 연결했어야지만 해당되는 데이터를 볼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동의를 기반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파일럿 스터디에서는 그 공공 데이터에서 분산된 정보들을 연계 결합하고 또 이것을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분산형 바이오 헬스 빅데이터라고 하는 사업들을 크게 추진하고 있었고요. 또 나이파에서는 한국에서도 그 왓슨폰 온콜로지나 지노믹스 같이 정밀의료 서비스를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닥터 앤서라고 하는 사업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전체 PI로 수행을 하고 있고 25개 종합상급병원과 여러 개 기업체들을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닥터 앤서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기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오 빅데이터 관련된 쟁점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데이터 중심병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중심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 구축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구축한 그 병원 중심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신약 후보들, 그다음에 바이오 특허,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의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또 수행되고 있는 굉장히 큰 국가 과제인데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로버스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년의 그 데이터들을 모집하겠다라고 해서 환자군뿐만 아니라 건강인 자원자들도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이고요. 현재는 파일럿 스터디를 통해서 희귀 질환자부터 와 그의 가족들 중심으로 그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바이오 빅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그리고 이것에 대한 관리, 제공, 분양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제 총괄적인 그런 쟁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서는 몇 가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쟁점들 때문에 우리가 현재 규제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규제에 해당되는 뭐 관련된 법이나 규정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논의까지도 같이 동반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 플로리디라고 하는 정보 철학자가 분석한 메타데이터에 대한 논문들을 가져온 부분인데요. 보건의료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 데이터에 대한 논문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어떠한 쟁점들이 가장 많이 논의가 됐는지를 조사해보니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인폼드 컨센트라고 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이슈들, 오너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임명화나 가명화 처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또 우리가 굉장히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쟁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는 데이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죄송합니다. 데이터가 데이터로 남아있지 않고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가 그 클라우드에 또
데이터가 올라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나 혹은 의료기기 혹은 의약품 임상시험 등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에 관련된 이슈들은 만약에 의료 데이터의 경우는 의료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근거가 되겠고요. 혹은 생명윤리법에 따라서 연구 데이터들은 또 이용을 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관련돼서는 연구용 클라우드에 관련된 법제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의료법에 근거해서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들을 보수적으로 지금 연구용 목적으로 진행되는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근거들을 찾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나 혹은 의약품 임상시험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다시 또 식약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식약처 여러 가지 관련된 부처 간의 협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태까지는 규제가 먼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기술 개발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기술의 규제를 압도하는 그런 그러니까 먼저 이제 끌고 나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항상 그레이존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항상 이제 해석에 대한 부분들의 수험자들의 그 갈증들이 계속 요구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연속 동작이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쟁점일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데이터 그 자체로 남아있지 않고 파일럿 스타디를 통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또 개발을 통해서 상용화가 되는 이 쭉 흐름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보면은 데이터가 파일럿 스타디와 연구와 개발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용화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특히 동의 면제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혹은 환자나 일반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연구가 쭉 진행이 돼서 개발까지는 갔지만 관련된 법에 의해서 상용화에 대해서는 이것이 허용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정확한 해석들이 없어서 여전히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레이 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상용화가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바이오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쟁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이해 상충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시대에서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정보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informed consent라고 하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로서 이제 발현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굉장히 구체적인 연구 목적과 개발 목적을 갖고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각 항목씩 획득하고 그 목적과 개발 목적에 따라서만 연구와 개발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이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기수집된 데이터들을 2차 활용하거나 또 기수집된 데이터들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들이 활발히 일어날수록 이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서의 그 핵심 항목들이 빛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처음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그 가치와 데이터의 2차 활용과 제3자 제공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정보가 어느 누구까지 어떤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2차 활용과 제3자 제공에 대한 부분들이 이 빅데이터 시대의 필수적인 내수적인 속성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ICO라고 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보면은 대통령 직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도의 위상이 되는 기구인데요. 여기서는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5가지 항목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4번째 해당되는 것이 데이터의 2차 활용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로 발현이 되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과 데이터의 2차 활용과 제3자 제공, 그러니까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주에 대한 갈증들이 서로 이제 충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 중에 하나는 이 informed consent라고 하는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 가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시점에서는 사실 그 가치를 충분하게 발현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정밀하게, 그리고 굉장히 명시적으로 동의를 획득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 미래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코호트나 레지스트리를 만약에 데이터들을 구축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세부적인 동의를 받았지만 그거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는 미래이고 미래의 또 미래는 사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굉장히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받았지만은 현재의 미래가 미래의 미래, 실제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게 동의받은 내용대로 또 연구가 진행되기 굉장히 어렵고 또 미래에서는 새로운 가치와 기술들이 창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동의라는 가치로는 현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 새로운 변화들을 다 이제 이끌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모델들, 동의 모델들은 무엇이고 동의라는 방식 이외에 다른 연구 대상자나 혹은 환자들을 보호하고 또 이것을 존중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행스럽게 몇 가지 이제 그러한 가치들을 발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관련된 법들, 첫 번째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일반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임상연구에 대한 특별법에서 일부 내용들이 개혁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2020년 8월 5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잘 아시고 있겠지만 이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수범자들이 정의에 대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었던 여러 가지 체계들을 구분했다라는 건데요.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임명정보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임명정보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구분이 됐는데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보시면은 성명, 주민번호 등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남옥에서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라고 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해서 어떤 것이 또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했는데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들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개인정보 안에 가명정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가명정보는 조금 더 특수한 정보로 이제 핵심 포인트를 다시 두었습니다. 보면은 감옥 또는 남옥에서 제1호의 2에 따라서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의 복원을 위해서 추가 정보를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가 가명정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명 처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명정보를 개인정보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가명정보를 특수하게 분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가명정보를 사용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이 목적이 공익적 목적 그리고 통계적 목적 그리고 과학적 연구 목적인 경우에서는 해당되는 정보를 그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범주들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또 개인정보, 가명정보뿐만 아니라 임명정보라는 부분들도 이제 그 개념을 설정했는데요. 사실 임명정보라고 하는 디파인은 그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의 조항에서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으나 추측이 가능합니다. 임명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가 임명정보입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가 결합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되는 것이 가명정보인 반면에 임명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추가 정보를 연계하고 결합하려고 노력을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진 정보가 임명정보이고요. 임명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제를 받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임명정보가 적절하게 마련됐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범주가 생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에 대한 부분들이 이 새로운 개정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보존 목적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물론 감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특정 gen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약에 해서는 그거는 감염 정보의 원래 의도를 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과학적 연구에 이제 바이오 데이터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적 연구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기술의 개발, 실증, 기초 연구, 응용 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으로 적용하는 연구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고, 의료 데이터 연구들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도 연구나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인 생명윤리법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윤리법에 따라서 또 IRB 심의를 받고 동의 면제하는 과정들은 또 현재처럼 또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사실 이번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관심 있게 지켜봤었던 영역 중에 하나는 이 과학적 연구에 산업적 연구 목적 혹은 상용적 연구 목적도 포함되는지 여부였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는 그 자체로 있지 않고 이것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상용화되어서 결국 최종적인 파이널 골은 이것을 제공했었던 그 환자의 집단, 그리고 환자의 가족들, 국민들에게 베네핏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 바이오 데이터는 사실 이 상용화를 통해서 신약이 판매되어야 되고, 맞춤형 서비스들이 의료기기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공이 돼야 돼서 그게 그 파이널 골이 되어야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이 부분에서는 대안의 제한 이유에서는 사실 처음에 이 개정법의 제한 이유에서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목적에 해당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한 이유에서 목적으로 살피고 있으나 개정법의 그 관련된 조항에서는 과학적 목적에 산업적 목적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그 공포된 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도 사실 기대한 바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상용적 목적이나 산업적 목적들이 확실히 기술되는 것이 이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그레이 존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데이터에 대한 연속 동작으로 가보면은 데이터 파일럿 연구 개발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 연구 목적, 통계적 목적, 그다음에 공익적 보존 목적을 위해서는 그 감염 정보로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마련했으나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퀘스천이고, 이건 그레이 존일 수, 아직까지는 법에서는 그레이 존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이러기 때문에 해당되는 유권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있어야지 관련된 우리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여러 가지 연구자들 그리고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규범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져온 부분들 중에 하나가 EU의 GDPR에 해당되는 모델이었는데, EU의 GDPR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학적 연구 목적, 그다음에 통계적 목적, 그리고 공익적 보존 목적에 대한 부분들은 EU의 GDPR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는데, EU의 GDPR에서는 해설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EU의 GDPR의 159번에 해당되는 해설을 보면은 과학적 연구 목적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에서는 본 규정의 취지를 위해서 과학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는 기술의 개발과 시연, 그리고 기초 연구, 응용 연구, 민간 투자 연구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방식으로 해석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응용 연구나 민간에서 투자하는 연구까지도 이제 포함을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드린 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라고 하는 ICO라고 하는 데서도 이제 이 감염 정보를 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리서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해설을 하고 있는데, 이 리서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연구라고 해석했지만 사실 EU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은 리서치라고 하는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논문 작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활용하는 리서치라는 개념인데, 여기 리서치라고 하는 것은 학술 연구나 통계적
통계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마켓이나 소셜, 커머셜, 오피니언 리서치가 포함되는 개념이다라고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기대했었던 상용적 목적, 상업적 목적 관련된 부분들에서 과학적 목적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관련된 법령에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서를 통해서도 굉장히 분명한 해석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연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연구를 진행할 때는 연구자가 준수해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두 가지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 대상 연구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체 이름의 연구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대상 연구에서는 세 가지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 인간 대상 연구에서는 첫 번째는 물리적인 개입이 있는 연구, 두 번째는 옵저베이션 스터디나 서베이 연구들, 세 번째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연구가 들어가면서 개인정보, 특히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연구들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명 처리를 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연구들은 인간의 대상으로 나온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경우는 생명윤리법에 따라서 그 규제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체림의 연구도 이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나온 검체에 따른 유전 정보, 역학 정보 같은 정보들은 또 인체림의 연구로 분리돼서 이 생명윤리법에 따라서 동의를 받기 전에 IRB 심의를 받은 버전대로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태까지는 인체림의 연구에서 그 카테고리는 사실 법으로 정한 법정서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동의를 획득하거나 혹은 IRB의 심의 면제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생명윤리법 제16조 제3항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상자에게 동의를 면제해도 대상자가 받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를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기관위원회라고 하는 IRB 심의를 거쳐서 동의를 면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2019년도 10월 24일 이후로 새로 신설된 조항에 따라서 내용들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사전 고지라고 하는 트랙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 사전 고지라고 이 트랙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옵트아웃 방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동의는 옵트인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를 동의를 해야지만 해당되는 연구에 참여하는 거죠. 옵트아웃 방식은 어떤 거냐면 내가 거절하지 않는 이상 내 검체 그리고 내 검체에 따른 유전 정보들은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옵트아웃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전고지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윤리법의 취지에 따르면 대상자의 동의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존중해야 되는 의무가 연구자와 기관에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법정서식을 통해서 연구자는 34호 서식이라고 하는 인체림의 연구동의서를 통해서 동의를 획득했어야 되고 또 인체림의 은행 같은 거는 기증동의서라고 하는 41호 서식 인체림의 등의 기증동의서를 통해서 동의를 획득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 사전고지라는 트랙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면서 의료기관이 치료나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 검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채워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검사를 후에 혹은 진료를 후에 남은 그 잔여 검체를 연구 목적을 위해서 인체림을 은행에 제공할 때는 서면 동의 절차를 대신해서 인체림을 제공에 대한 사전 고지 트랙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질병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잔여검체라고 하는 새로운 고지 트랙을 생기게 된 그런 목적의 이유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을 따라가면은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 의료기관에서는 잔여검체 목적과 제공하는 대상들을 설정해서 기관위원회, 다시 말해서 IRB로부터 그 목적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들의 심의를 거치고 의료기관에서는 잔여검체를 채취하고 그 해당되는 채취된 검체가 인체림의 은행에 제공되고 이것이 원하는 연구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 이런 트랙들을 갖추는 것이 이 새로운 잔여검체라고 하는 옵트아웃 트랙의 흐름도입니다. 이 트랙에 대한 부분들은 자세한 사항들은 생명윤리법 제42조의 2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잔여검체 트랙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림의 기증동의서 등을 통해서 동의를 획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체림의 은행이 의료기관 으로부터 그 의료기관에서 남은 그 치료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림을 연구 목적에 한정해서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아닌 그 기관에서는 은행의 검체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유전자 검사 회사에서 남은 검체를 은행에 갖다가 이 고지의 트랙을 타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말 그대로 잔여 검체이기 때문에 초과적으로 그 진단 범위를 초과해서 채취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연구 목적으로 가야 되고, 여기서 하나 디폴트 굉장히 기본 값이 있는데요. 항상 이 제공할 때는 익명화해서 제공하고, 또 이 은행에서 연구자에게 분양할 때도 익명화해서 이제 제공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익명화가 아닌 상태에서는 전달이 불가능하고, 또 여기서 나아가서는 사실 익명화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들이 생명윤리법 70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 고지의 트랙이 동의와 비교해서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고지해야 되는 내용들은 피치 취재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잔여 검체가 은행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 거부 의사의 표시 방법과 절차, 잔여 검체 임용화 방법들, 잔여 검체 보존 관리 폐기 이용에 대한 사항들을 이것을 서면으로 생명윤리법에서 마련된 시행규칙에 따른 고지서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 하고,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 고지서를 제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구두로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생명윤리법에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것을 고지를 했는데 이제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성명서물 날짜를 대상자가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치 취재가 고지를 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동의서와 다른 부분들은 성명서물 날짜를 쓸 필요가 없는데, 반대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되는 것이 이 옵트아웃 방식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지를 받은 이 피치자가 자신의 검체가 은행으로 갔다가 연구 목적으로 인해 사용해서 익명화 처리돼서 활용하는 것에 거부하는 경우는 이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명 또는 서명된 날인이나 서면이나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이게 법정서식으로 또 그 고지서 거부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서명 날짜를 기재함으로써 반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그 옵트아웃, 이 잔여 검체가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싫다라는 의사들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잔여 검체 제공에 대한 고지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잔여 검체 트랙을 사용하는 경우 이제 그 고지하는 사람이 해당되는 고지서를 작성하는 부분들이 왼쪽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고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피치취자에게 고지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그 법정 서식인데, 잔여 검체 제공 거부 확인서 및 수령 그 거부 확인서에 대한 부분들을 싫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부 의사들을 서명서면 날인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싫다라는 의사들을, 거부하는 의사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개정법에 따른 잔여 검체 트랙은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여태까지 동의와 동의면제 트랙만 있었는데, 하나의 새로운 트랙의 동의에 대한 동의가 아닌 고지라는 트랙, 또 옵트아웃이라는 방식이 이제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동의서에 서명서면 날짜들을 기입할 필요가 없음은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설명의 의무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제한점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익명화가 디폴트이기 때문에 연구자분들께서 이 식별자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데이터와 연계 결합하려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제한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 잔여검체 트랙의 제한점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글로벌 트렌드는 어떤가에 대한 부분들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미국의 커먼룰이라고 하는 미국의 DHHS 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규정들을 많이 차용해서 가져온 부분이기 때문에 커먼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먼룰은 미국의 DHHS에서 1991년도에 마련한 기준을 여러 가지 관련된 연방정부에서 함께 인정한다는 뜻에서 커먼, 그러니까 공통된 규정이라는 것을 뜻하게 됐고요. 여태까지 한 20년 동안 전면 개정이 없다고 최근에 이제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새로운 포인트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브로드 컨센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검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브로드 컨센트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나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포인트들은
이 포괄동의라고 하는 브로드 컨센트는 개인의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개인의 식별할 수 있는 검체를 사용해서도 브로드 컨센트를 할 수가 있고 이 브로드 컨센트 포괄동의를 받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IRB 심의 절차가 아니라 굉장히 제한된 리미티드 IRB 리뷰라고 하는 굉장히 제한된 부분만 심의하는 절차를 통해서 빠르게 그 해당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기밀성이라든지 정보보호에 대한 부분들만 확인하고 이제 심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겼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포괄동의도 사실은 그 동의에 대한 부분들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미국의 DHS 밑에 있는 OHRP라고 하는 임상연구 보호국에서는 이 거부에 대한 표현 방식으로 아까 제가 그 자녀 검체에서 옵트아웃 방식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면성 날인들을 사용하는 그런 서식들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다기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이 각각의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IRB를 통해서 심의를 진행하는 경우 각각 IRB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너무 달라서 이것의 IRB 심의 속도들이 맞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프로토콜이 하나의 프로토콜로 진행되는데 각기 IRB가 보는 포인트에 따라서 다른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려고 했었던 그 연구 계획에 따라서 수행하려고 했었던 N수가 맞지 않은 경우들 혹은 바이어스가 생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부분들도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커먼홀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싱글 IRB 제도라고 하는 것을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다기관 협력 연구인 경우에서는 단일 IRB 사용이 의무화라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싱글 IRB에 예외를 두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미국 내의 다기관 협력 연구로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연구에서는 그 단일 IRB로 진행을 해야 되나 오히려 예외사항을 두었고 그래서 필수사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2020년도 1월 20일부터는 싱글 IRB 제도가 미국 내에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연방정부로부터 펀드를 받는 과제에서는 하나의 프로토콜인 경우 다기관에서 싱글 IRB 제도들의 사용들이 필수적으로 됐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게 굉장히 그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KGCP라고 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과 혹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 기준에서 모두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으로 그 IRB를 개최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예전부터 명시를 하고 있고 생명윤리법에서도 사실 이 공동으로 IRB 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커먼룰에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가지고 있는 커먼룰은 싱글 IRB가 필수라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다기관에서 공동으로 IRB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기관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협의하는 부분들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싱글 IRB로부터 추진하려고 했었던 연구의 효율적인 심의가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한 하나의 기관에서 IRB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는 다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컬처와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존재를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케이스들로 운영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싱글 IRB가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 1월 20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운영상의 장단점, 애로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고 우리나라도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 IRB 제도들에 해당되는 센트럴라이즈드 IRB라든지 싱글 IRB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한 도입들이 필요하나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또 핵심 포인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